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엔비디아 실적을 드디어 받아들었습니다. 실적 자체는 숫자는 괜찮게 찍혔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을 대기하면서 울고 웃었던 미증시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오면서 점차적으로 낙폭을 줄여나가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적 발표를 받아들고 난 뒤에 엔비디아 시간외에서 하락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AI 투심을 또 해칠 수 있는 이슈가 하나 더 들려왔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이슈로 20% 가까이 빠지는 흐름을 함께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AI 양대 주축으로 봐도 무관했던 이 두 종목의 흔들림. 이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 쪽에 꽤나 큰 조정이 있기도 했었는데 과연 오늘은 또 어느 정도로 이것을 소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정리하면서 그 외 섹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챙겨보도록 하죠. 어제 증시 어땠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어제는 괜찮았어요. 지수로 본다면 보합이었으나 섹터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었습니다. 맛있는 밥 한 바 대신 맛있는 밥 한 자라는 제목을 달아봤었는데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가 나란히 힘을 내줬기 때문에 어제는 지수 대비 섹터 종목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오전에 바이오 쪽이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반도체 그리고 마무리를 자동차가 해준 느낌. 코스피는 0.02% 상승했죠.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어제 장중 내내 흔들렸던 것을 다시 메꿔나가는 낙폭을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와 기대 그 사이를 오가면서 어제는 좀 더 기대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후반에 힘을 실어줬는데 이게 현물 매수까지는 이어지지 못해서 지수의 강한 상승 전환을 보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코스닥은 조금 달랐죠. 장 후반에 낙폭을 만회하지 못한 채 결국 밀리고 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0.3%의 하락.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는 뭐가 달랐을까요? 2차 전지 쪽의 심리가 좋지 못했던 것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각 섹터로 자금이 엄청나게 돌아다닌 것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 출발할 때는 제약바이오단이 치고 나갔죠. 알테오젠의 신뢰가 유한양행으로 이어지고 어제는 비만 당뇨, 전통 제약 쪽까지 올라섰습니다. 유한양행이 꾸준하게 시세를 내면서 결국에는 20%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중국 바이오에 대한 규제, 신약 개발 모멘텀 등이 제약 바이오에 힘을 내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돌아왔더니 반도체 쪽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금양의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금양의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2차 전지 쪽에 투자 심리 위축이 나오자 반도체로 수급이 빠르게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전해줬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보실 수 있는데요. 밥 먹고 나서 1시경부터 해서 삼성전자가 탄력을 회복하며 0.7%, SK하이닉스도 비슷했고요. 한미 반도체 더 강한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기대감 플러스 2차 전지에서 빠지는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한미 반도체 7% 가까운 급등이 있었고요. PSK홀딩스, STI 이런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함께 일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이오의 심리를 반도체가 이어 받아주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대기 자금이 유입됐고 외국인은 엔비디아의 실적 이후 반응이 홀짝 배팅, 정말 5대5 배팅이었다면 그 전날은 하락의 배팅, 어제는 상승의 배팅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의 흐름을 반도체가 받아갔고 그것을 마무리 지었던 섹터가 바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새 중장기 전략과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들면서 기대 그 이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한시경의 반도체가 힘을 냈다면 이제 2시 이후부터는 자동차가 힘을 내면서 시세를 이어받아줍니다. 바톤 터치가 계속된 느낌이죠. 현대차가 어제 4% 상승했고요. 기아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기아도 2%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탄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죠. 그 밖에 코리아 FT 하이브리드 쪽에서도 강세 흐름 보여줬네요. 자, 그 가운데서 2차 전지는 출발할 때 삼성 SDI와 GM, 미국 내 합작법인 투자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었다가 금양의 유상증자로 인해서 섹터 심리가 좀 더 위축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2차 전지 쪽의 전반적인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전 거래일에 정부의 국고채 발행 확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면서 한동안 금리 인하 버프를 받아서 올라갔던 건설주가 어제는 빠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환율이 소폭 반등하자 수출단에서 일부 회복의 움직임을 보여줬으나 모두가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일부만 LCD, 현대엘렉과 같은 좀 차별화된 종목들만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네요.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나쁘진 않았었는데 오늘 하룻밤 사이에 그 기대가 조금 줄어드는 요소가 발생했죠. 엔비디아 얘기는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바이오 쪽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쪽은 최근에 신뢰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임상 이런 이슈가 진행될수록 중간에 엎어지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투자할 게 못 돼라는 과거의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ST팜 의 렉비오,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 그리고 최근에 유한양행 렉나자 FDA 승인 이슈 하나씩 굵직한 신뢰를 회복할 만한 이벤트 등이 생겨나고 이들이 꾸준하게 시세를 내주면서 시장은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신뢰 회복이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생물보안법, FDA, 실적의 키워드가 잘 버무려지고 있죠. 어제 FDA 모멘텀 속에서는 유한양행 20% 급등 흐름이 있었습니다. 세계 폐암학회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 등의 일정을 9월에 앞뒀기 때문에 미국 외에도 유럽에서도 FDA 유럽에서도 렉나자 허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어제 20% 급등을 했습니다. 유한양행 간이 유한양행 우선주도 가고요. 오스코텍도 함께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던 어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꾸준하게 이런 시세를 지켜주고 있다 보니까 이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시총 1위 대장의 위험을 지켜냈고요. 실적과 질병 모멘텀이 어제 또 강하게 반응을 보여줬죠. 실적주 하면 JW 중해제약 그리고 엑스코프리로 이제 수익성 개선이 도드라지기 시작한 SK바이오팜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냈고요. 코로나 백신 관련한 임상 이슈 있었던 현대바이오 급등, 진단 쪽의 수젠텍도 올라서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비만 당뇨 쪽에서는 D&D 파마텍과 블루엠텍이 강했고요. 전통제약주인 종근당, 녹십자, 대웅제약까지 강세 흐름, 생물보안법 이슈로 ST팜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도 삼바가 장중에 100만 원을 똑똑 노크하고 내려왔는데 이 100만 원 황제주 진입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 하나 거를 타선 없이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괜찮은 시세를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고요. 유한양행의 신고가가 거기에 큰 힘을 실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9월 초 그리고 9월 중순에 세계 폐암학회와 유럽 종양학회 일정이 있죠. 폐암학회는 유한양행과 HLB가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 등에는 에스피팜, 루닛 등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련해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단이 밤사이 엔비디아 실적 호조평과 함께 같이 올라갔다면 이쪽에서 수급이 좀 빠질 여지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까지 전개된 뉴욕장에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오든 자동차든 다른 섹터가 좀 더 힘을 낼 여지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보시죠. 어제 장 후반을 장식해준 건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 이슈였습니다. 한 줄 평은 기대 그 이상이었다. 어제 저희 시간의 브리핑에서 혜은 앵커가 이틀 연속해서 인베스터 관련해서 내용을 짚어줬던 바가 있었고요. 자극될 내용들이 후보군, 전기차 하이브리드, 인도 IPO, SDB, 로봇 주주 환원이었었는데 하이브리드와 SDB 주주 환원의 시장은 명확하게 점수
점수를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죠. 미래차를 위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겠다. 이전에 발표됐던 수치보다 10% 더 높은 금액의 투자 의지를 피력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SDB 혹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의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판매 목표도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전기차는 하향했고요. 하이브리드에 대한 판매 목표를 높였죠. 전기차가 캐즘을 극복하는 어느 정도의 이 과도기 속에서 하이브리드로 틈새 전략을 계속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주행거리 연장차로 캐즘 극복의 시기를 이걸로 버텨내겠다라는 의지. 그래서 시장은 하이브리드 그리고 SDB 페이스카 공개 계획. SDB라는 것은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가 끌고 가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건데요. 결국 하이브리드와 SDB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자극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밸류업에 대해서 주주 환원책도 생각보다 더 공격적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현대차의 점수를 줬고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기대도 남겨놨습니다. 곧 인도법인 IPO로 인한 현금이 유입되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쓰겠다라는 활용안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고요.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분기 배당을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공포가 한껏 치솟아 있는 배터리 화재에 대한 포비아를 좀 수습하는 듯한 이야기도 내놨죠. 배터리 역량을 내재화시켜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하겠다. 결국 여기서 우리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 현대차와 기아의 경쟁력, 자율주행 그리고 하이브리드, 배터리 포비아에 관련해서 BMS 관련 종목군들 이렇게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내고 있을까요? 일단은 거의 다 호평입니다. 유진투자에서 목표가 33만 원, 상상인증권은 35만 원 제시하고 있고요. 대신증권이 공격적으로 내놨어요. 4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25만 9천 원이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를 가질 수 있을지 상황을 봐야겠네요. 일단 어제장은 강하게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대신증권은 왜 이렇게 공격적인 내용을 잡았을까요? 현대차는 지금 주가 하방이 지지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른 게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단기 반등이라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시장 눈높이에 부합하는 주주환원 가이던스 그리고 앞으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라는 거죠. 하이브리드에 대한 가이던스 상향도 긍정적이었고 올해 자사주 매입 관련 내용은 현대차 IPO 관련해서 발표를 할 때 추가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는 40만 원을 본 대신증권이 중장기 수혜 가능 부품사들도 비중 확대하자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쪽은 베타를 키워줄 부품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23만 원 내다봤어요. 어제 종가가 16만 원대였으니까 높은 가격 라인을 설정한 겁니다. S&T 모티브, 만도, SL, 현대, 위아에 대한 각각의 목표가 대신증권의 의견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연결고리 어제 내용을 한번 곱씹어 봐야겠죠. 어제 이 시각 현대차 인베스터데이가 자극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자율주행 키워드를 웨이모의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 빗대서 잡아봤던 바가 있었습니다. 웨이모와 테슬라 등의 일정이 자율주행 쪽에서는 그래도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AI 발달이 이 자율주행의 시대를 조금 앞당기고 있다라는 점을 짚었던 바가 있었죠. 어제 자율주행 이슈가 이것 때문에 움직인 것은 아니고요.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이슈로 인해서 자율주행 종목들이 강세였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5% 상승세, 그리고 라이콤, 라닉스, 자율주행 얘기 나올 때 조금 테마성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이죠. 어제 라이콤도 8%, 라닉스도 8% 올랐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소프트웨어 종목으로서 자율주행단에서 자주 소프트웨어 종목 현대 오토에버와 함께 올라가는데 어제 13% 정도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시간 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SOS랩,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등 올라갔고요. 차량용 칩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자율주행을 위해서 자율주행 파운드리를 사업한다라는 현대차
CEO 인베스터데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넥스트칩과 텔레칩스도 시간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열폭주 방지 이야기 있었죠. 한빛레이저, 민테크, 나노팀 등의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빛레이저는 시간외에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기도 했네요. 현대차가 던진 재료가 이러했다라는 점, 어제 장중과 시간외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대로 자율주행 종목들은 이 정도에서 보통 분류가 가능한데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현대오토에버, 마음 AI, 슈어소프트테크 등등이 많이 거론이 되는 편이고요. 어제는 카메라 쪽에서는 퓨런티어가 반응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나무가에 대한 긍정의 시각도 꽤 나오고 있어서 나무가도 한번 같이 체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날의 급등 때문에 어제장에 나무가는 5% 정도 하락했네요. 차량용 반도체, 텔레칩스, 넥스트칩 등등 볼 수 있고요. 라이답단에서는 라이콤 그리고 HL만도 많이 보죠. 통신기술 솔루션에서는 라닉스와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등 거론이 됩니다. 물론 이건 중장기 관점의 투자로 끌고 갈 종목들이나 아니면 트레이딩으로 대응할 종목들은 구분해서 살피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밤에 뉴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욕장은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경계감에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내려갔고 특히나 보시다시피 나스닥 쪽의 하락이 더 컸죠. 반도체 단이 부진했는데 그 반도체 부진을 야기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어제 이 시간에 힌드버그 리서치가 숏보고서를 냈다라는 점을 살폈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 숏보고서 이슈와 함께 맞물린 추가적인 악재가 등장했죠. 바로 슈마컴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과거 힌드버그의 저격으로 인한 니콜라 악몽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과거 힌드버그 리서치가 니콜라에 대한 공매도 보고서를 내놓고 1,600달러에서 600달러로 주가가 추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슈마컴도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고 있던 찰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이슈가 등장하면서 낙폭을 키우게 된 겁니다. 장중 30% 정도까지도 빠졌었는데요. 일단 20%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슈마컴의 악재를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싹 지워주길 시장이 바랬었는데 일단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장중에서도 시간 외에서도 반도체 종목은 하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소비와 경기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네요. 중국의 부동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핀더더, 알리바바, 진둥닷컴 등의 종목들 시세와 실적에서 계속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부 가져가게 됩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유가나 구리, 비철금속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유가도 1% 정도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 MSCI 한국 증시 ETF는 밀려났고요.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일단 우리 장은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충격을 감안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11월에 챗 GPT 처음 등장하고 작년 1월에 챗 GPT로 인한 AI 시대가 문이 열렸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고요. 이 흐름을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왔었다가 이제 하반기경부터 해서는 결국에는 AI에 대한 이만한 투자를 했는데 언제 이게 다 돈으로 돌아오겠니? 여기에 대한 걱정이 생겨나면서 시장은 흔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이것이 돈이 되는 산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랬는데 분명히 좋은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기대보다는 못 미쳤다라는 것에 실망하며 하락으로 시간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그 부담감의 2% 하락, 장 마감 이후는 시장의 스트릿 컨센에 좀 미달했다라는 측에서 급락으로 엔비디아가 진행되고 있죠. 장중 테슬라는 또 밀렸습니다. 리오토의 실적 쇼크가 있었는데 마진이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기차 캐즘 우려를 또 자극했고요.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종목들이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개별 특징주로 이 암바렐라라는 종목을 넣어봤는데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기업입니다. 실적 잘 내놓고 가이던스도 괜찮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어제 때마침 국내에서 자율주행 쪽이 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연결이 될까 싶어서 이 종목을 특징주로 넣어봤어요. 암바렐라의 10% 급등 한번 반영이 될지 여부 체크하겠습니다. 시장은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 외로면 결국 우려로 상황이 시장이 실망을 하는 형국으로 나타났죠. 일단 장중에서는 반도체 부진했고요. 빅테크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가운데 일부 전력기기 쪽이나 혹은 방위산업 쪽의 종목들이 나름 괜찮았다 볼 수 있겠네요. 정규장에서는 반도체 단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8% 밀렸고요. 시간 외에서도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ARM, 마이크론, 그리고 TSMC, ASML 등등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친환경단에서는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하락했고요. 인페이즈는 태양광단에서 올라갔는데 퍼스트솔라는 떨어지면서 태양광에서는 인페이즈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밀렸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로는 시세적으로는 뭐 큰 상승률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총 1조 달러 돌파한 8번째 기업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술주 외로는 최초라는 점이 눈에 띄기도 했네요. 방어적 성격이 부각된 섹터가 그나마 선전했는데 바이오, 방위산업, 보안, 택배, 물류 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우려감은 UBS 측에서 중국의 GDP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부각됐고요. 구리, 알루미늄, 중국 기업 등의 하락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뉴욕장에 대한 정리였고요. 엔비디아 실적 뚜껑 열었죠. 용납할 수 없는 빈틈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사실 매출의 증가 보시면 이 정도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기대하는 건 여기에서 여기 넘어갈 때처럼 이 정도 폭의 증가를 원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시장은 상승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거보다는 이 증가폭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춘 걸까요? 일단은 예상보다 높은 EPS, 매출 총이익, 데이터 센터 매출, 가이던스 매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했던 0.7의 EPS엔 못 미쳤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실망감이 출회됐고요.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큰 힘을 내는데 보탬이 돼주지 못했죠. 컨콜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호퍼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 그리고 블랙을 4분기에 양산할 계획이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약간의 실망감과 조금의 불안감을 자꾸 찾는 듯한 느낌이었죠. 생산 수율 개선을 위해서 GPU 마스크를 변경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거 자꾸 바꾸다 보면 생산 시기가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로 살짝 확대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블랙웰에 대한 4분기 수십억 달러를 낼 것이다라는 긍정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대 그 이상에서 불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시장은 실적이 괜찮았음에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우려까지 있어서 좀 더 약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시간 외에서 6%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네요. 오늘 이걸 국내에서 어떻게 소화할지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위 일어나서 빅테크 뉴스를 먼저 찾는 이유는 빅테크에서 연결되는 국내의 섹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펴보는 빅테크들이죠. 이 빅테크들의 기대치가 요즘 꽤 많이 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나 테슬라 등이 되겠죠. 이 시세에는 시간 외 시세인데요. 엔비디아 6% 가까운 하락, 테슬라,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다 시간 외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애플이 보합권이고요. 어제까지 3거래 연속 상승, 오늘은 소폭의 하락,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보합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애플에 대한 기대치가 막 올라왔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일정이 있는 애플에 대한 체크를 좀 해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빅테크의 버프 지금으로선 큰 기대가 어려우나 그나마 애플을 살펴본다면 이쪽이 IT 부품을 자극할 수 있겠죠. 9월에 신제품 일정 등도 있고요.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하고 있다는 IDC의 보고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AI가 확대된다라는 것은 부품단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이니까요. 체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OLED 채택이 애플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들립니다.
결국 AI 활용 서비스가 는다라는 것은 언제나 발열과 전력 문제와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고 OLED 디스플레이가 전력 효율이 높다라는 점에서 채택률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IT 부품과 OLED도 애플로 일단 연결 지어서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자극하는 내용은 XR이나 로봇 등도 있겠지만 일단 저쪽은 좀 잠잠하고 아직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내용이어서 이 두 가지로 체크해 놓고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을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센티, 오늘의 우리의 심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대형 섹터에서는 사실 반도체가 부상하면 바이오가 차익 실현의 리스크를 맞이할 수 있었겠지만 일단 바이오 쪽에 더 무게가 실릴지 여부 봐야겠습니다. 세계 폐암학회, 유럽 종양학회 등의 일정도 자리하고 있죠. 서브 섹터로 봤을 때는 최근에 강했던 게 유틸리티, 금융단이었는데 자동차 쪽이 오늘은 좀 더 힘낼 여지가 있죠. 시장이 뚜렷한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현대차 인베스터에 대한 호평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을 받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동차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자극하는 내용 등이 여기까지인데요. 배터리 포비아,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그리고 코로나 엠폭스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딥페이크는 가장 최신 테마이기도 합니다. 이쪽에서 어디로 가게 될지 일단은 조금 우세해 보이는 쪽은 바이오, 자동차, 자율주행, 하이브리드, 배터리 포비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소화해야 될 내용 하나는 엔터가 부진의 부진을 겪다가 이제 조금 회복할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잊을만 하면 또다시 악재가 나오네요. NCT의 멤버 탈퇴 이슈가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SM이 이것을 갖고 흔들림을 보이게 된다면 엔터 쪽에 아티스트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센티 위축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어제 하이브 흐름 괜찮았고 증권가에서도 이제 하이브가 올라줘야 할 때다라는 보고서가 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뉴스가 될지 아니면 하이브만 반사이익을 받게 될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던진 재료 연결고리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이네요. 자율주행 쪽에 이 정도 종목, 마음 AI나 현대오토에버, 슈어소프트테크 등이 있을 거고요. 하이브리드 쪽은 코리아 FT, 세방전지 많이 거론이 되는데 코리아 FT가 확실히 시세가 괜찮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넥스트칩과 텔레칩스 어제 시간외에서 시세가 있었죠. 미국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암바렐라가 올랐기 때문에 영향받을지 보죠. 다만 언제나 그랬듯 자율주행이나 차량용 반도체는 시간외 재료로는 꽤 괜찮았는데 장중 재료로는 굉장히 강하거나 연속성을 띠지는 못해서 그것도 감안하고 보셔야겠습니다. 열폭주 방지는 어제 현대차 쪽에서 BMS 이야기를 꺼내든 것과 함께 정부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강화한다, 예산 쪽을 늘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업데이트로는 하나증권이 유틸리티에 대한 보고서 비중 확대 의견을 냈고요. 한국전력이 방어주 컨셉이 작동되고 있다. 요금 인상 확인 시점까지는 보유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긴장되는 수요일, 목요일 일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조금 김색의 엔비디아로 인해서 시장의 흔들림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7월 관광 통계 나올 예정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회사 분할 이슈로 거래 정지 들어갑니다. 델과 마벨테크놀로지, 룰루레몬, 갭, 울타뷰티 등의 소비재와 또 IT단의 실적 나올 예정이니까요. 밤과 내일 새벽까지 이 일정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여러 이슈들 담아봤고요. 주요 섹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AI,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 외에서 조금 흔들렸으나 회복을 기대하는 그런 섹터를 살펴주신다고요? 네, K뷰티의 아성이 참 드높았던 상반기였는데요. 그와 관련한 전망위적인 정리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쉽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시간외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블룸버그와 함께 젠슨 왕 CEO가 인터뷰를 한다는 7시 반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이벤트 대기를 하면서 우리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좀 들여다보면 좋을까 고민을 해본 결과 K뷰티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상반기에 확실한 주역이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시세 굉장히 강렬하게 뿜어줬고요. 그동안 중국 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중국몽을 뒤로 하고 미국몽을 꾸고 있는 화장품 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주가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걸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는 실적 발표,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를 받아든 이후에 주가가 실적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8월 5일에는 역시 화장품 관련주들도 함께 낙폭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겠습니다만 빠른 회복세를 보여준 것들은 역시 한국 화장품 제조, VT,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었습니다. 최근 한 달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8월 5일에 낙폭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연간의 상승률로 들여다보게 되면 한국 화장품 제조 188%, VT는 75% 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100%가 넘는 상승률을 올 한 해 동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약간 들쑥날쑥, 특히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 화장품 제조는 3% 낙폭, 코스메카 코리아도 1.6%, 인그루드랩도 1.1% 빠졌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를 내놓고 나서 주가의 충격을 크게 받았던 두 종목이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인그루드랩이었는데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역성장하는 모습을,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다라는 점이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모레퍼시픽과 인그루드랩 모두 이렇게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의 수급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하반기에도 화장품 좀 기대를 해봐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최근에 금리 인하 기조가 강화가 되면서 수출주들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자금의 이동은 화장품주에 대한 투심을 나쁘지 않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코스맥스, 그리고 인그루드랩, 한국 화장품 제조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총 대비 매수 순위 13위 안에 화장품 종목들이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연기금은 코스메카 코리아, VT 같은 화장품 종목을, 투시는 VT와 코스맥스 역시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와 함께 K뷰티의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 최근 또 부상을 하고 있는 톡신 관련 종목들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메디톡스가 연기금 18위, 투신 1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톡신 관련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미용 의료기기 쪽이 사실 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투심을 끌어올리는데도 일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PR의 본격적인 미국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이와 관련한 소식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품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증권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상상인 증권의 코멘트를 들여다보면 투자 포인트 자체가 훼손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주들이 분위기가 아주 흐려진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미국 시장의 수요라던가 중국 법인에서의 손실폭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지켜봐야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주가 하락세가 과도했던 만큼 저점 매수 기회를 우리가 노려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코멘트들 증권가에서 속속 흘러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모펀드와 연기금, 투신자금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포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놓치지 말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K뷰티의 미래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요 섹터별로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 전망을 들여다봤을 때 치매, 항암, 비만 이렇게 전방위적인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 분야의 파이가 가장 크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고요. 그리고 체외 진단과 AI 진단 섹터, 화장품이 이렇게 차례로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부분들을 들여다봤을 때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 규모가 2029년에 달하게 되면 의약품 쪽이 2조 달러가량, 그리고 의료기기도 역시 큰 파이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화장품도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그 점유율을 늘려나갈 것으로 해석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전방위적으로 K뷰티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K화장품 밸류체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종합 화장품 기업으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같은 기존의 큰 기업들이 있는데요. 대형사들의 매출을 저희가 살펴볼 때는 이제 중국몽을 뒤로 하고 미국이나 기타 법인에서 얼마나 퍼포먼스가 나오는가에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충격을 받았던 것도 아무래도 중국 법인에서의 손실폭을 만회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요. 코스알엑스를 인수하는 과정 안에서의 생겼던 잡음도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좀 놀라운 숫자들을 보여줬습니다. 안 좋은 의미로 좀 놀랍긴 했는데 앞으로 하반기의 센티멘탈이 그렇다고 훼손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화장품 관련 커버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주요 매출처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중국 법인의 손실폭 얼마나 줄이고 면세점이라던가 고가 라인업 얼마나 퍼포먼스 내는지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브랜드 유통 쪽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쪽은 원재료 부자재 그리고 OEM, ODM 기업들일 겁니다. 실제로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펌텍코리아, AS텍, 선크림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상반기 동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야 이런 종목들도 대표적이겠고요. 자, 이렇게 밸류체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선별할까라고 들여다봤을 때 최근에 VT라던가 실적이 좋게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은 중국보다 미국 또는 일본 기타 라인업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와 VT 모두 미국과 일본 법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치중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상당히 수요도 높게 나타나면서 VT 리들샷은 일본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K화장품 밸류체인 함께 보시면서 또 10월과 11월 미국에서 관련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미 프라임데이는 지나갔고요. 10월에 아마존 관련 행사 그리고 11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또 자리하고 있는 만큼 K화장품 관련주들 하반기에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예뻐지고 싶은 욕구, 잘생겨 보이고 싶은 욕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미용 의료 분야 시장 규모도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전망하고 있는 자료인데 침습,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째고 잘라서 미용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것을 침습 시술이라고 하고요. 비침습은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수요를 비침습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클래시스, 비올, 윈텍, 제이시스 메디칼, 윈팩이죠. 제이시스 메디칼, APR,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들이 그러합니다. 클래시스는 우리가 슈링크 시술로 많이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루다와의 합병 이슈가 또 있었죠. 초음파, 마이크로니드 전반적으로 뷰티 디바이스나 뷰티 관리에 대한 라인업을 확장하고 탄탄하게 구성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의 진출을 클래시스 역시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9월에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를 참가하는 것을 비롯해서 IR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니까 클래시스 이루다 합병 이후에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들 들려오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K-뷰티 섹터의 투심을 끌어올렸던 건 APR이었는데요. 3%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만 APR이 가지고 있는 뷰티 디바이스 라인업, 부스터 힐러라던가 부스터 프로 같은 이러한 라인업들이 미국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고요. 더불어서 APR은 메디큐브라는 또 화장품 라인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라인업 모두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관심도 놓지 않고 꾸준히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톡신 관련주들 이야기입니다. 사실 최근에 좀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의 급등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역시 이쪽에서도 해외 수출을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있느냐가 실적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대웅제약은 미국에서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던 기업은 휴젤이었는데요. 휴젤을 제치고 대웅제약이 미국의 파트너사를 등에 업고 상당히 좋은 매출과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는 부분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휴젤은 국내에서 여전히 점유율이 1위 기업인데요. 톡신과 필러 매출 중 66%가 해외 수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서 대웅제약, 휴젤, 메디톡스처럼 해외와 국내 모두 두 마리 토끼 잡고 있는 그리고 실적까지 탄탄히 받쳐주고 있는 톡신 관련주들까지 체크해 보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자금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뷰티단에서도 이 톡신 쪽과 다른 쪽이 차별화 흐름이 있었는데 이 시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분명 많으실 겁니다. 잠시 후에 여러 섹터에 대한 고민들 같이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